광복절을 맞아 해방 이후에도 계속된 여성들의 고통을 짚어봅니다. 주한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들은 국가의 성매매 조장과 강제적인 성병 관리로 인권을 침해당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에 이어 미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핵심 쟁점을 살펴봅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았지만 해방되지 못한 고통이 있습니다. 원폭우로 희생된 조선인은 최소 4만 명으로 추산되고 피해는 2세와 3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합니다.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에 내몰린 죽음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위기에 놓인 사람을 남의 일로 두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안전망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살 문제를 짚어보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19의 현장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때로는 과도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처음 겪는 육아의 불안에 SNS 등 각종 정보가 더해지면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부모의 육아 소비를 이끄는 심리와 현명한 선택의 기준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처럼 우리 사회에서 국가폭력의 피해를 호소해온 또 다른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들인데요. 대법원이 2022년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현재 당시 주한미군의 책임을 규명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는 이른바 기지촌이 형성됐습니다. 과거 정부 문서에서 주한미군 위안부로 지칭되기도 했던 기지촌 피해 여성들은 강제검진과 격리치료, 국가의 성매매 조장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했습니다. 김모 씨 역시 당시 강제적인 성병 관리의 피해자였습니다. 서울에서 미군과 만나 결혼한 김 씨는 다른 지역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결혼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성병관리소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잊어먹을까 봐 안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봉구차에 타라고 그래갖고 봉구차에 타갖고 어디 시골로 막 가는 거예요. 몇 명이서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근데 억울한 사람을 왜 놔주냐고. 김 씨는 성병관리소에서 나온 이후 2차례 유산을 겪고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미군 문서에서는 대규모 성병 치료에 미군이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1969년 미 8군 문서에는 여성 17,000여 명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페니실린을 추가로 확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김 씨는 8년 넘게 다른 기지촌 피해 여성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물었고 미군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들이 다 죽기를 바랍니까? 저는 안 죽습니다. 저는 꼭 이길 거예요. 재판장님 도와주세요. 네, 그랬어요.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기지촌 피해 여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성매매를 조장하고 일부 피해 여성들을 위법하게 격리해 치료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대리했던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는 미군의 관여와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집행위 책임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미군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미군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랑 손잡고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정당화, 조장화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병사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매우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성병 관리를 했다. 실제로 1975년 미군 문서에는 미군 예방의학위원이 한미 합동 성병 순찰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서에는 이 순찰이 미군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미군 장병들에게 여성의 건강증명서와 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8월 21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 미군 측의 입장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미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니만큼 미군의 입장을 들어서 밝히겠다고 대한민국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듣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이 의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데 이어 기지촌 피해 여성들은 미군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미군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들은 군사주의 속 인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지촌 피해 여성들의 문제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는 맞닿아 있는데요.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그리고 또 주한미군 기지촌 피해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인권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 기지촌 여성 문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라는 단위에서 여성의 몸을 도구화해서 그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죠. 예. 따라서 이것은 이제 국가의 잘못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이 구조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기억해내는 것 이게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폭력이다. 그 부분을 인정해야 그렇죠.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대법원은 지난 2022년에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 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 조장 행위는 위법하다라면서 국가의 네.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진상을 파악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가의 명확한 진상 보고서가 국가 차원에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좀 치유, 피해자들의 치유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최소한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상 파악과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의 위로 그리고 네네.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죠. 해주셨는데 예.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5명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이 네. 필요하죠. 그 부분도 예. 짚어주시죠. 2021년, 2023년, 2025년 세 번에 걸쳐서 한국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일본국이 자발적으로 이제 사죄해야 하고 배상해야 한다. 라고 우리가 요구했다면 예.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그 피해자의 권리 실현 그리고 가해자, 일본 정부가 당사자가 돼서 이 의무를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차원으로 갔다. 그래서 이게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을 이제 받은 것이고, 예. 그럼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이제 이게 판결이 집행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상대가 일본 정부다 보니까 피해자들이나 시민사회만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 정부 차원의 그 외교적 노력, 정책적 노력,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기억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가 없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가 그 기억의 힘으로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 역사 부정이 여러 곳에서 횡행하고 있어요. 예. 그 피해 생존자가 안 계실 시대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역사 부정이나 이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잘 이어가야 될 텐데 예. 이 기억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억의 인프라
그러니까 박물관, 기념관, 아카이브, 그리고 각종 그 교육적인 시스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마련되어야 될 텐데 또 그것을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면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것들은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쌓아온 기록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잘 보존하고 잘 활용하고 해서 사실 기억의 인프라 그리고 기억의 문화들을 예. 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인프라 구축에 이사장님도 힘을 쓰실 것 같고. 그렇죠. 예, 굉장히 올해 중요한 과제죠. 5월에 이사장에 취임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네. 업무도 굉장히 많으시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문제와 또 여성 인권의 어떤 신장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기록이나 기억의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는 것.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 실현. 피해자가 생존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실현하는 문제. 그리고 사실 피해자들이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고통만을 기억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바람이었거든요. 미래 세대에. 그렇죠. 예. 따라서 피해자의 그런 바람들을 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 지역 피해 여성들을 돕는 나비 기금을 설립하고 예. 그런 활동들, 연대하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네. 예, 한경희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최소 21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당시에 피폭된 조선인은 약 7만 명으로 이 가운데 4만 명가량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에 열린 조선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에선 조선인 원폭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과 수도자들이 조선인 원폭 피해자를 기리는 헌화대에 헌화합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81주기를 맞아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추모제를 열고 조선인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추모제에서는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각 종교별로 추모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천주교는 위령기도를 바치고 성가를 부르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당시 원폭 피해 희생자들은 최소 21만 명, 일본에 강제 동원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살고 있던 조선인 희생자는 최소 4만 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과 미국의 사죄와 진실규명을 요구해왔지만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는 후유증과 차별로 피해자 후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인 원폭 투하국 미국과 전쟁을 일으킨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하고 등 돌린 피폭 후유증으로 희생을 병마와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 원폭 피해자들의 자녀 후손 여러분들의 심신의 고통을 병상의 아픔과 깊은 회한을 갖습니다.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은 조선인 원폭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원폭 후유증은 피해 당사자에게만 머물지 않고 2세와 3세에게까지 이어지며 8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끝나지 않은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원폭 피해자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부족했던 대응을 반성하고 원폭 피해자 특별법을 개정하여 2세, 3세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과 권리 보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피해자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진상조사와 공식 사죄,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외교적, 법적, 제도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피해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에 관심을 두고 제도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결국은 이 땅의 평화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핵을 멈추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의회에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피해자분들 2세, 3세까지 함께 지원받고 그 피해가 진상규명이 되고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모제 준비위원회는 조선인 원폭 희생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10월에는 피해자 초청 좌담회를 열고 피해자 중심의 원폭 피해자 특별법 개정 운동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살을 막기 위해선 위기의 순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한데요. 그 최전선에 있는 곳이 바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19입니다. 절박한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 119 콜센터 현장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상담사들이 헤드셋을 쓰고 각자의 자리에서 전화를 기다립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모니터에 기록을 남기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운영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기존에 나뉘어 있던 상담 전화를 하나로 통합해 365일 24시간 생명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900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전화가 몰립니다. 그 시간대가 되면 이렇게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센터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자살예방센터, 또 이용하실 수 있는 기관들이 문을 닫는 시간대들이고, 또 밤이 되면 누군가한테 전화하기도 어려워서 그 고통을 혼자 또 감내하셔야 하거든요. 충동이나. 그 시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상담사들이 듣는 말은 다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 때로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담은 평균 30분 정도 이어지지만 1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109를 전화하시는 그 번호가 정말 3자리밖에 안 돼요. 근데 번호를 누르시는 게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 힘든 마음을 1시간 20분을 털어놓는다는 게 더 힘드신 겁니다. 저는 그냥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힘드세요. 저희들보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상담사는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냐, 혼자서 겪느라고.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 말씀을 함께 듣겠다.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제일 많이 드리고 제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해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전화가 상담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이 감지되면 경찰과 소방에 즉시 출동을 요청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위기 상황인 경우들이 있어요. 건물 위다, 다리 위다, 혹은 뭔가를 들고 있다, 또는 자해를 하고 있는 도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출동을 112나 이제 119의 도움을 받아도 출동을 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걸 하고요. 문제는 전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상담사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래서 상담 인력을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100% 할 수 있는 정도를 확 늘려서 대응을 바로 해주면 어떨까요? 최단 기간 내에 전화해서 뚜뚜뚜 하는 일 없게. 현장 상담사들도 인력 확대를 반깁니다. 한 통이라도 더 받으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상담사 입장으로서 늘어나면 좋죠. 네, 한 통이라도 더 받아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어진 한 통의 전화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인 줄 알으셨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도움을 받았다면서 진심으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뿌듯하죠.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통의 전화일지 모르지만 그 전화가 오늘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연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회. 도움을 청하는 순간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 그 촘촘한 연결망이야말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국내 사망 원인 1위는 안타깝게도 자살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살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선 법과 제도 못지않게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한국자살예방협회 백종우 회장을 만나서 들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자살예방협회장에 취임한 백종우 회장은 먼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힘이 약해진 현실을 높은 자살률의 구조적 배경으로 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족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내야 될 시점, 그리고 우리가 자살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보고 행동해야 될 시점이 이제 됐다. 그러면서 변화는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자살유족협회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살 문제를 언급한 것을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으로 꼽았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사회에 증언하고 사회가 듣고 또 리더들이 말을 시작했다. 이제 변화는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우 협회장은 자살 예방의 출발점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남의 일로 두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살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살예방법 제1조에서 자살을 내몰린 죽음이라고 정의했다며 우리도 자살 문제를 다시 정의할 시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는 건 정신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이유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백 협회장은 자살 고위험군의 마음을 단선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죽고 싶지만 살려달라는 마음이 동시에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살의 경고 신호를 무심코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살 위험 징후를 알아차리고 자살 시도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적인 공간에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상대방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을 미리 발견하고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세우려면 무엇보다 자살 관련 정보 통계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살 시도자를 알고 유족을 알고 데이터를 통해 누가 위기에 빠진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한다면 분명히 자살을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때로 소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부모가 되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SNS와 인터넷 카페에 쏟아지는 육아 정보가 부모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육아로 인한 소비의 이면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부모의 소비를 이끄는 심리를 송창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육아용품 엑스포 현장. 예비 부모들이 여러 업체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육아용품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습니다. 15개월에서 18개월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베이스랑 바구니 카시트랑 해서 103만 원. 베이스는 똑같이 쓰고 요거를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7세까지 쓰는 거거든요. 7세 그러면 175만 원. 카시트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고 유모차와 침대까지 마련하려면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예상되는 것들이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한 4,500만 원은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다만 카시트만 해도 100만 원 초반대고, 그리고 유모차도 100만 원 초반대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에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전문가들은 육아를 잘하고 싶은 마음과 육아에 대한 불안이 소비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물건을 사는 이유는 실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부모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겪어보지 못할 상황을 굉장히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불안감이나 심리적 만족의 공백을 눈에 보이는 아이템들로 채워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SNS와 인터넷 카페에서는 시기마다 갖춰야 한다는 이른바 국민 육아템이 끊임없이 공유됩니다. 이 시기에는 엄마들이 다 이 책을 사주고 이 전집을 구매하고 뭐 요즘 트렌드는 요거다 하면은 무조건 샀던 것 같아요. 뭐 목욕할 때 앉는 의자 아니면은 뭐 목욕 용품도 그때 따른 트렌드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이제 부모가 돼서 키우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이미 인정을 받았다, 국민템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게 되는 것 같고 제품 선택의 기준이 있으면 좋은 것을 넘어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의 많고 적음보다 어떤 기준으로 소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육아 소비에서 부모들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고려해야 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적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필요한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라기보다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소비. 소비의 기준이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에서 남들이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CPBC 송창환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81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날이죠. 안중근 의사 역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대한제국 국권을 지키기 위해 순국한 청년이자 신앙인 토마스로도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는 신앙인 안중근을 만나봅니다. 안중근 의사의 집안이 가톨릭 신자가 된 건 아버지 안태훈 베드로 때부터였습니다. 군량미를 사용한 혐의로 잠시 옛 명동 대성당인 종현성당에 피신한 그가 가톨릭 선교사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를 계기로 안중근 의사는 1897년 온 가족과 함께 빌렘 신부에게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 이름을 얻은 겁니다. 이후 안중근 의사는 빌렘 신부의 복사가 되어 선교 활동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순 감옥에서 쓴 자서전 안흥칠력사에는 안중근 의사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를 장생불사하는 양식으로 소개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지극히 높으신 천주님께서 사람의 태중에서부터 부어 넣어주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는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침탈을 막기 위해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의거를 실행했습니다. 이때 그의 신부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 겸 독립특파대장 안중근이었습니다. 같은 해 11명의 동지와 함께 조국의 독립을 맹세하며 약지 손가락 1000마디를 자른 단지동맹은 오늘날까지 그의 숭고한 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렘 신부는 의거 이후 안중근 의사가 있는 여순 감옥을 찾아가 고해성사를 베풀고 미사를 함께 봉헌했습니다. 훗날 빌렘 신부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 준비 등으로 수년 동안 미사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기도문을 한 구절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의거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끝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꼭 5개월이 되는 1910년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날은 부활을 앞둔 성토요일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빌렘 신부에게 아들 분도를 신부로 키워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순국했습니다. 그가 옥에서 남긴 다수의 유묵은 후대에 전해져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청춘은 2번 다시 오지 않는다며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자신이 꿈꾸던 조국의 광복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는 아들이 감옥에 있을 때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라는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했던 독립운동가, 그리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그리스도인, 광복절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삶을 다시 기억해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난의 대안이라며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한 이른바 버스하우스를 대학가 청년들에 공급하자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가 모델입니다. 대당 개조 비용 5천만 원이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 의원이 제안해 청년들은 우리가 난민이냐, 우리가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는 분노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황 의원은 게시글을 내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14억 2,581만 원.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 현재 합산 평균은 약 14억 2,581만 원에 달합니다. 자신들은 십수억 원의 부동산을 쥐고 떵떵거리는 동안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일으켜놓고 청년들에게는 폐버스나 들어가라니 황당할 뿐입니다. 폐버스는 고사하고 황 의원 본인은 버스는 타고 다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여권 일부 인사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지적합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본인은 뒤로 자신의 자녀에게 온갖 특혜를 주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조 전 장관의 모습은 대중에게 깊은 배신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조국 전 장관은 내로남불의 아이콘처럼 여겨집니다. 여권의 이런 모습에 청년 세대의 이재명 대통령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청년 대책을 주문하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말로는 청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청년들에게 좌절만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폐버스의 삶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윗사람이 아랫사람 도와주는 시혜의 대상으로만 이재명 정부를 포함한 여권은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낙선한 30대 청년 김보미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I 3대 강국에 진입해야 할 대한민국을 화염병과 짱돌 들고 싸우던 세대가 아직도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60대가 된 민주화 세대가 나설 때가 아니라 멋진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고 선포했지만 여성 청년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참가한 이들의 박수가 아닌 야유를 들으며 탈락합니다. 말로는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정작 당 내에서는 청년들을 쫓아내는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이면서 이를 부정하고 말로는 공정, 평등을 내세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불공정, 불평등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들의 화만 돋우는 정책을 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당에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입니다. 우리의 미래엔 청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8월 15일 가톨릭교회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랑이 승리하는 희망의 표시인데요. 빛을 되찾는다는 뜻을 가진 광복. 그 기쁨 뒤에도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해방이 모두의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면 어떨까요?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평화를 빕니다.